안녕하세요, 민수입니다. 전 요새 열심히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준비라고 할 만한 것들은 거의 끝나서 이제 막바지 단계고 주로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만에 연락도 많이 하고 약속도 잡아서 얼굴도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자리도 늘더라고요.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만나는 날이면 아무래도 더 이상 20살은 아니다 보니 숙취가 좀 걱정돼서 효과가 좋다고 추천받았던 숙취해소제를 구매했습니다. 사실 구매한 이후에 아직 효과를 체감할 만큼 술을 많이 마신 날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안 먹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먹고 있는데요.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한번 물어보려고 오늘 게스트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정호라고 합니다. 지금은 약사로 제약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민수 형이랑은 예전에 연대 다닐 시절에 중앙새내기 맞이단을 같이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도 간단하게. 저는 지금 제약회사에서 약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팀 이름을 말하면은 마켓 액세스 팀이어서 네. 이제 회사 안에서는 MA 팀이라고 불리곤 하는데요. 제약회사에서 신약이 나와가지고 신약을 보험 등재하거나 아니면은 이미 보험 등재되어 있는 약에서 적응증을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많이 팔려서 약가를 인하해야 되거나 이런 다양한 약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을 때 회사 입장에서 가격을 방어하고 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신약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약을 보험 등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같이 일을 하는 쪽이 아까 말씀하셨던 네, 저는 심평원과 심평원. 공단 이렇게 두 관이랑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외에도 이제 제가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매니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보험 관련된 일들이 건강 정책과도 이제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일이다 보니까 환자 단체 아니면은 이제 국회에 가셔서 보좌관 분들이랑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고 정책 제언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일이죠. 그럼 정우님은 그 팀에 소속해서 일하는 건데 그 팀에서는 주로 요약해보자면 신약이 보험 급여를 받도록 하는 일. 네. 그리고 그 등재된 이후에 약가 인하 관련된 이슈들이 있을 때 회사 입장에서 약가 인하를 최대한 덜 이제 임팩을 받을 수 있게 약가를 방어하는 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방어를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약가를 인하하는 과정 같은 과정과 관련된 규정들이 정해져 있긴 한데 그게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고 굉장히 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값은 비싸고 약은 많이 팔렸지만 경쟁 제품 대비해가지고 투약 비용이 저렴하다 이러면은 우리 약으로 인해서 건강보험 재정은 더 쓰였지만 전체적으로 그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세이브 됐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단 측에 잘 설명을 하면서 덜 깎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읍소를 하는 거죠. 일종의 협상 과정이 좀 들어가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뭔가 그런 협상을 통해서 그 약과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지만 이 규정을 적용할지 이 규정을 적용할지 이 모호한 부분에 경계에 있다면 이렇게보단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식의 협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대부분 이제 국내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공단 딱 한 가지 보험자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저희의 의견을 전달하면은 칼같이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아니고 저희는 이렇게 일합니다 하면서 저희에게 불리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국민 건강을 위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제 그쵸.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어느 쪽에 이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많은 수익을 내야 하는 거니까 그런 협상들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 마켓 액세스 팀이라고 하셨는데 팀은 보통 선택해서 갈 수 있나요? 아니면은 좀 랜덤으로? 보통 저는 이제 외국계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외국계 제약회사는 채용 공고가 링크드인에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공고가 특정 팀에 대해서 올라오면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가는 식으로 입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조금 특이한 경우인 게 약대를 다니면 마지막 학년인 6학년 2학기 때 회사 또는 병원 아니면 약국, 대학원 여러 가지 분야에서 15주 동안 심화 실습을 인턴처럼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저는 그 과정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MA팀으로 심화 실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심화 실습을 하면서 15주 동안 저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꼈고 감사하게도 이제 팀원분들도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인턴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간 다음에 약사고시를 보고 이제 쉬고 있을 때 자리가 마침 나가지고 한번 지원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CV를 제출하고 이제 15주 동안 일했던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인턴했던 팀에서 그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딱 인턴했던 팀에서 이제 네, 마침 딱 자리가 나서 네 맞아요. 같이 일하게 된 거네요. 네. 오, 너무 좋은데요? 예전에 그 이제 정우님을 인터뷰하려고 조금 알아보고 물어보기도 하던 중에 제약회사에 다니던 지인이 말해줬던 게 약사분들이 보통 제약회사에 가면 이 RA 팀이라고 하던데 허가팀 쪽으로 많이 네. 간다고 하더라고요. RA는 Regulatory Affairs의 약자여가지고 규제 네. 관련된 일들을 하는 팀을 말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제약회사에서 규제라고 하면은 보통 허가기관, 이제 이 약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평가하는 허가기관들이 있죠. 예를 들어 미국에 FDA가 있고 네. 유럽의 EMA, 그 다음에 한국에는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줄여서 식약처라고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의 우리 약이 얼마나 이제 안전하게 만들어졌는지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규제를 통과를 하는 그런 걸 심사하는 일들을 하는 게 RA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MA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약처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의약품들에 대해서 이 약이 얼마나 비용 대비 효과적인지 비용 효과성을 따져서 이제 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사용해서 환자들에게 삶의 질 또는 질병으로부터 얼마큼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보험 등재를 시켜주는 일을 하는 게 저희 MA팀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팀에서 그러니까 앞쪽에 앞단에서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허가팀, 그러니까 RA팀 쪽에서 이 약이 안전하다는 걸 입증을 해서 허가를 받고, 그러니까 판매 허가를 사용 허가를 받고 그 허가가 된 이후에 이제 마켓 액세스 팀에서 이 허가가 난 약에 대해서 보험 급여를 받을지 보험급여를 얼마나 받을지를 결정하고 협상하는 과정으로 네, 맞습니다. 이루어지겠네요. 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약품에 대해서 개발 과정에서 임상 1상, 2상, 3상을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약을 평가하는 평가 항목에 이 약이 얼만큼 효과가 좋은지 유효성을 평가하는 에피커시 평가 항목이 있고 이 약이 어떤 이상 반응을 어떤 빈도로 나타내는지 나타내는 세이프티 관련된 평가 항목이 있거든요. 보통 그러면은 시판 허가를 주는 규제기관, 이제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 관련된 평가 항목들을 주로 평가해서 이 약이 시판이 되어도 환자들의 그 안전에 큰 무리가 없을지 이런 걸 판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이 이제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시판 허가 받은 의약품들에 대해서 이 약이 그러면은 건강보험 재정을 써가지고 우리가 보험 급여를 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지 이런 걸 판단하게 되는 게 심평원과 공단의 이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아까 임상 말씀하셨는데 보통 약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임상 1상, 2상, 3상 이런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약이 개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개발 이후에 허가 이후에 보험 급여 이런 순서로는 이럴 것 같은데 그 시간 순서대로는 근데 이 예를 들면 개발이 됐다고 쳐도 예를 들면 이거는 보험 급여가 되어야 의미가 있는 약인데 급여가 안 될 것 같다 아니면은 허가가 안 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개발 단계에서 조금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팀이 앞에 개발팀에게도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나요?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지면 예를 들면 어차피 FDA 승인을 못 받아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있나요? 커뮤니케이션이 그런 부분은 이제 글로벌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본사 차원에서 본사의 업무로 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연구소나 이런
그 개발하는 기관들은 보통 미국에 많이 있거든요. 아, 미국이나 유럽.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미 개발된 약을 세일즈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주로 마케팅이나 세일즈 관련된 인원들이 한국 지사에는 좀 더 많이 존재하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말씀해주셨던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본사에서. 그럼 예를 근데 이제 들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할 수 있냐면은 요즘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면역 질환 관련된 약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네네. 또 이제 항암제도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새로 나오는 신약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병리학적인 기전을 이제 연구를 한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타겟을 정해서 우리가 치료를 할지 이런 걸 정하게 돼요. 그래서 표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 면역 관련된 질환이다 하면은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있으면은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그 면역이 과도한 거를 억제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꼭 한 가지 적응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에 동시다발적으로 이 치료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제약회사가 이제 그 약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우리 약이 포텐셜하게 어떤 질환에 대해서 쓰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순서대로 허가를 받아서 어떤 순서로 이제 급여를 받게 될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제품이 신약이 처음 등재되게 될 때 받게 되는 보험 급여 상한가가 있을 건데 이제 대부분의 보험 급여 시장에서는 약품이 많이 팔릴수록 약가가 좀 떨어지는 구조예요. 왜냐면은 재정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너네가 좀 더 많이 팔리면은 약값을 좀 깎아라. 이렇게 하고 점점 약값이 깎이게 되거든요. 말씀하신 규정 중에 하나가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그 사용량 약가 연동 제도이긴 한데 외국에도 그런 제도가 있긴 하죠. 이름이 네네. 다르게 돼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제일 시장이 큰 적응증을 타겟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고 판매가 돼야지 처음에 버는 돈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이제 시장을 어떤 걸 먼저 타겟으로 할지 그런 걸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전략적인 네. 선택들도.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가팀이 이제 허가팀이랑 보통 일을 할 때 허가를 이런 적응증을 먼저 받아야지 우리가 약가를 방어를 잘 할 수 있어가지고 세일즈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거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회사 약 중에 림버크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네네. 림버크는 이제 잭 이니비터라는 계열의 약품이거든요. 이것도 면역 단계에서 잭이라는 효소가 면역을 과도하게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억제해서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의약품인데 저 지금 허가를 받은 적응증만 해도 한 5개에서 6개가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적응증을 먼저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약을 먼저 보험급여에서 팔기 시작할지 정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류마티스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류마티스 적응증에 대해서 먼저 허가를 받아서 보험급여를 하면은 먼저 이제 류마티스 환자들이 그 약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환자 수가 적은 적응증들 차례로 추가하게 돼요. 그러면은 약값을 좀 방어할 수가 있죠. 네. 전략적으로는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된다. 그렇죠. 네. 아까 약대 얘기해 주셨는데 약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다 약대를 졸업해서 약학고시를 합격을 해야 하는 거죠. 약사법을 보게 되면은 국내에서 허가받은 약학 교육기관에서 수료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약사고시를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몇 개의 약학대학이 있어가지고 약학대학에서 이제 6년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6년의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사고시 볼 자격을 주게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정우님을 보면 이게 막 제도들이 조금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이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희 때는 뭐 약전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약대 편입도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약전이랑 약대 편입은 똑같은 건데요. 그래요? 제가 이제 2018년 18학번으로 약대를 들어가게 됐어요. 네네. 저는 이제 피트 시험을 통해 가지고 약대 편입으로 약대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2020년에 입학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0년에 입학을 하신 분들부터는 피트 시험을 통해 가지고 약대를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약대가 4년제여서 수능을 통해서 이제 의대나 치대 가듯이 약대 지원해가지고 약대에 입학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10년부터 피트 시험이라는 제도가 생기게 되면서 대학교를 2학년까지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트라는 이제 약학, 제가 정확하게 무슨 약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편입 시험 같은 게 있어요. 약학 적성 시험. 네 맞아요. 리트나 이제 네네. 미트 같은 시험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피트 점수랑 이제 전적대 학점, 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좀 정성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약대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학년까지 수료를 하고 3학년으로 편입을 하게 된 다음에 이제 피트 시험부터는 약대가 6년제로 바뀌게 돼가지고 3, 4, 5, 6학년에 다니고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피트 시험을 통해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제가 피트 8회였던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10회였는지 8회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저까지는 이제 피트 시험을 보고 들어가게 됐고요. 지금은 또 제도가 바뀌어서 약대가 6년제로 시행되는 거는 동일한데 이제 피트 시험이 폐지가 되고 지금은 이제 다시 수능으로 네. 돌아가가지고 이전으로.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수능을 본 친구들이 이제 다른 약대나 치대, 뭐 의대 이런 지원하는 거랑 똑같이 그냥 수능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1, 2학년은 뭐 이제는 1학년부터 시작을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약학 공부를 들을 수 있는 기초 과목들이 있잖아요. 일반 화학이나 일반 생물, 일반 물리, 뭐 생화학 이런 것들을 1, 2학년 때 위주로 듣게 되고 2학년 2학기 때부터 약대 교수님들과 약이랑 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과목들에 대해서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고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약학을 배우게 되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네. 근데 또 3학년까지는 이제 심화 기초 과목들, 예를 들어 생화학이나 유기화학 이런 거를 3학년 때 듣게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4학년 때부터 약물학이나 직접적으로 이제 약과 관련된 학문들을 배우게 됐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때까지 들은 걸 바탕으로 피트 시험은 4과목을 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반 화학, 일반 생물, 일반 물리, 유기화학 이렇게 4가지 과목을 피트에서 네네. 시험을 치면은 이제 3학년 입학할 때는 그 4가지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3학년 1년 동안은 약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과목들보다는 약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초적인 도구가 되는 생화학이나 아니면 유기화학 이런 거를 위주로 배웠던 것 같아요. 아니면 생약학 이런 좀 라이트한 과목들. 그러고 4학년 때부터 저는 약물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네. 이름이 별로 라이트하지 않은데요. 생각. 생화학 어렵죠. 아직도 잘 몰라요 저는. 공부해도 끝이 없는 과목인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이제 생화학 자체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지만 약대에서 배우는 과목들 중에서는 이제 좀 기본이 되는 과목이라고 했어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라이트한 과목이 아니고 이제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과목인 거죠. 상대적으로 좀 더 베이스가 되는. 네. 약을 직접적으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약대에 들어갔을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내가 뭐 이런 증상이 있는데 어떤 약을 먹어야 돼라고 하면은 그때는 사실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학년 때는 이제 약을 배우게 되면은 이 약이 어떤 기전을 갖고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기초가 되는 생화학 같은 걸 배우고 4학년 때 뭐 계열별로 이런 약은 왜 이런 효과를 내고 어떻게 이런 효과를 내는지 기전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약물학을 배우고 나면은 이제 5학년 때 들어가서 저희는 약대가 6년제로 바뀌면서 생긴 아주 중요한 과목 중에 약물 치료학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약물 치료학은 이제 4학년 때까지 약물학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질병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뭐 고혈압이다 하면은 고혈압에 대한 병리적인 기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까지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고혈압은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기전을 갖는 약을 써서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약을 먼저 쓰고 어떤 약은 뭐랑 쓰면 안 되고 어떤 약은 어떤 약이랑 같이 쓰면 효과가 좋고 이런 것들을 이제 5학년 때 배우게 돼요. 그러면은 아까 그 친구분들이 물어보셨던
어디가 아픈데 어떤 약을 먹어야 하나. 이제 약물 네, 치료학을 5학년 이후에. 배우면은 그쵸. 5학년 이후에 약물 대답할 수 치료학을 있겠네요. 배우면은 그때부터 이제 대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약물 치료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약국에서도 실제로 환자분들이 오셔서 처방전을 받으면은 뭐 대충 약을 보면 아 이분은 어떤 질환을 앓고 계시구나 하는 게 좀 생각이 되죠. 그리고 이제 보통 약국에 가면은 이런 약은 뭐 어떻게 드세요, 이런 약 드실 때는 뭐 하지 마세요 하는 그쵸, 것도 그쵸. 네. 그런 것도 대부분 약물 치료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아, 예를 들어서 뭐 타이레놀 먹을 때 술 드시면 간에 안 좋습니다. 이런 것도 아, 이제 네네네. 그런 거죠. 아, 그거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네, 타이레놀을 아니 그 보통 술 먹고 다음날 머리가 막 아프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뭐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타이레놀을 먹지 말라는 말을 저도 들었었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타이레놀이 뭐 간에 맞아요. 무리가 갈 수 있어서 네. 그렇게 같이 먹으면 그래서 먹지 말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타이레놀은 이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으로 된 진통제거든요. 네네. 해열 진통제 성분인데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은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약효를 발휘하고 나서 모든 약들은 다 간을 거쳐서 분해가 되거든요. 네. 약이 특정 농도로 있을 때는 약효를 내는데 뭐 그게 농도가 높아지면은 간독성을 결국에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네. 약이 결국에 배설이 돼야 돼요, 우리 몸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대부분의 약들은 화학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하게 이제 먹는 뭐 단백질이나 아니면 포도당 이런 것보다 배출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간을 통해서 배출이 되기 쉬운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이 대사가 되면 대사 산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사 산물이 그 간에 있는 효소들의 이제 1차적으로 기질이 되게 돼요. 그러면은 간에 있는 효소들이 그 아세트아미노펜을 그 배설시키려고 작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술 먹고 난 그 알코올의 대사 산물들을 배설시키는 작용이 좀 늦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독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세트아미노산의 대사 산물도 간독성이 어느 정도 있기도 하고. 그러면은 아세트아미노펜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대사 산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술이 늦게 깨는 거네요? 맞아요. 아, 근데 이제 통증은 사라지니까 이제 너무 손해네. 그쵸. 너무 손해네. 그래서 이제 약대 다니는 친구들 중에는 술 먹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약대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술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타이레놀은 먹기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양심이 너무 찔리니까 다른 계열의 진통제를 먹긴 하는데 사실 다른 계열의 진통제들도 위장 장애가 조금 있을 수 있어가지고 술 먹고 먹으면 위에 진짜 안 좋거든요. 알코올이 그래요? 위장에 또 안 좋아가지고 근데 간독성보단 낫지 않을까 하고 먹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약사분들이 말씀하실 때 술 먹고 머리 아프거나 그러면은 이제 당분이나 수분을 좀 많이 보충하면은 그런 네네. 증상이 좀 빨리 나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알코올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대사가 되면은 이제 포름알데히드 성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머리를 진짜 아프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해요. 네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빨리 더 이제 한 단계 더 대사를 시켜가지고 우리 몸 바깥으로 빼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수분이랑 당분이 좀 도움을 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의 숙취 해소제가 달콤하고 이제 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유튜브 같은데 보면 약사분들이 수분과 당분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라는 얘기 엄청 많이 봤었는데 그게 포름알데히드를 빨리 대사해서 배출시키기 위한 맞습니다. 그런 준비물이군요. 네. 꿀팁. 크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론만 아시면 돼요. 물과 이제 달콤한 걸 많이 먹어라. 수분과 당분.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술 먹고 나면 다음 날에 이제 꿀물 같은 거 드시잖아요. 그쵸. 꿀물. 아니면 이제 뭐 서양 사람들은 뭐 술 먹고 피자로 해장을 한대.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완전 그 탄수화물 폭탄이잖아요. 그쵸. 당분이 많으니까 해장이 될 수밖에 없죠. 고칼로리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국밥도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그쵸. 수분이 많고 수분과 밥을 당분이- 말아 먹으니까 이제 그쵸, 밥을 말아 든든하게. 먹으니까 탄수화물도 많고. 그쵸, 해장 음식들이 다 네. 포카리 같은 것도 다
포카리 먹으면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왜 약사가 되고 싶으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네. 당시에 저는 처음에 이제 대학교에 들어왔던 20살 시절에는 저는 이제 수능으로 약대 가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사실 약대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네네. 저는 원래는 이제 공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화공과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랄까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뭐 다른 진로를 바꾸는 걸로 별로 생각을 안 해보다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그런 진로에 대한 걱정을 남자들은 보통 많이 하게 그쵸, 되잖아요. 그쵸. 저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군 생활에 적응하고 한 상병 병장쯤 됐을 때 난 앞으로 뭘 해야 될까. 네. 근데 공학은 이제 나 같은 범부가 할 수 있는 학문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네. 이제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좀 제너럴리스트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근데 이제 약학이라는 학문은 사람의 생명이 있는 한 어디에든 쓰일 수 있는 약간 보편적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약사도 약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거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범용성이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네네. 그래서 약대 준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들어가 보고 나니까 실제로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약사가 좀 진출할 수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졸업하고 지역 약국에 가가지고 네네. 약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큰 대학병원의 약제부에 가가지고 조금 더 복잡한 처방이나 뭐 그런 걸 관리하시는 병원 약사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제약회사에 가서 일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공장에 가가지고 제약 공장에서 이제 품질 관리나 생산 관리 하시는 품질 관련된 약사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약과 관련된 사업하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적성에 맞는 일로 진로를 틀었는데 나아갈 수 있는 길도 다양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약대 이제 수업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수업을 듣는지 들어보니 뭔가 암기할 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약은 이런 기전이 있고 뭐 어떤 화학 공식이니 그러니까 뭐 구조가 어떻게 되니 어쩌고 저쩌고. 암기 잘하시나요? 저는 암기 잘 못하는데 이 네. 약학대학 교육 과정을 듣다 보면은 네. 3학년 때 한 걸 4학년 때 쓰고 4학년 때 한 걸 5학년 때 또 쓰고 5학년 때 한 걸 6학년 때 또 쓰고 또 이제 3, 4, 5, 6학년 동안 배웠던 거를 약사고시 때 또 쓰고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이렇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까먹은 것도 많지만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정말 반복해서 많이 쓰이거든요. 네네. 특히 뭐 약물학에서 배웠던 거는 뭐 자연스럽게 약물 치료학에서도 계속 쓰이고 실제 임상에 나와서 약국이나 병원에서도 많이 쓰이고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때 뭐 학교에서 배웠던 생화학의 내용이나 약물 치료학 내용 같은 거 당연히 계속 쓰게 되고 그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엄청 암기를 뭐 암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다 약사고시를 통과할 때쯤 되면은 머릿속에 남게 되는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나 보네요. 맞습니다. 반복을 이제 엄청나게 시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는 거죠. 좋네요. 그런 거는 잘 짜여져 있네요. 막 5학년 때 이후에 이제 과목 이름이 뭐였죠? 약물 치료학이요. 약물 치료학. 그때부터 뭔가 되게 약사가 되기 이제 그 앞에 과정에서 뭔가 약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막 했다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뭔가 약학 그쵸. 이라고 하는 걸 좀 나 배우는 이제 느낌이네요. 좀 쓸만해지는 사람이 될지도 하는 느낌을 받기 시작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은 약물 치료학을 다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보람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 과목을 공부하면서. 그쵸, 그때부터 뭔가 실질적인 무언가를 조금 더 하는 것 같아서 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약대를 졸업하시고 바로 제약회사에 들어가시게 된 거잖아요.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제약회사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좀 외향적인 편이고 다양한 사람들이랑 좀 인터랙티브하게 일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 회사 들어가기 전에 약국에서 잠깐 일을 하긴 했었는데 학교에서 실습을 하면서 로컬 약국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잠깐 회사 들어가기 전에 약국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약국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제 의사소통은 조금 일방향적이에요.
아, 네네. 보통은 이제 처방전을 갖고 오거나 이제 일반 약을 사러 오신 환자분들 아니면 뭐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분들한테 약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식으로 이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병원 약국처럼 막 몇십 명씩 약사들이 있는 환경이 아니면은 대부분 로컬 약국에는 약사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좀 한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무료하더라고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좀 더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조금 다양한 배경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서 네네. 매일 바뀌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제 조금 그런 게 단조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네. 근데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도 제약회사에 부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부서에 따라서 루틴한 일을 하는 이제 부서가 있을 거고 매일매일 다른 일을 하는 부서가 있을 텐데 네. 제가 있는 MA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다른 일을 하는 부서에 속하는 편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밌게 일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게요. 생각하셨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다양한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조금 더 인터랙티브한 부서에 계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게 소통할 때도 많을 것 같고. 그러면 나중에 뭔가 사실 약사 면허가 있으신 거니까 네. 나중에 약국을 차리거나 하시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도 있으신가요? 가능성은 항상 있지만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짧은 미래 안에는 제 약국을 차릴 것 같진 않고 네네. 일단은 회사에 계속 있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또 사람 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네. 제가 최근에 이제 회사에 계신 이제 다른 분께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는 정말 열심히 살고 미래는 대충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앞으로 먼 미래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어떤 기회가 나한테 올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현재를 충실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그런 기회가 올 때 이제 그때가 돼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라. 어차피 뭐 한 10년, 20년 후에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너무 내가 미래를 한 가지로 딱 정해놓고 달려나가는 건 좀 비효율적이니 현재를 좀 열심히 살고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놓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뭔가 현재에 충실해서 좀 열심히 살다 보면 오히려 미래에 기회가 더 열리게 되고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는 하죠. 맞아요. 아주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건데 일단 글로벌 회사에 글로벌한 조직에 있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장점은 다른 나라에 있는 부서의 분들이랑 소통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한국 지사가 있고 그 위에 싱가포르에 이제 아시아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고 네네. 또 이제 아시아 위에는 인터콘티넨탈이라고 하는 부서가 있고 또 인터콘, 유럽, 미국 이런 게 합쳐지면 이제 글로벌한 조직이 이렇게 딱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이랑 협력할 일이 많은데 저는 예전부터 그런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약간 문화의 차이도 경험하고 조금 더 넓은 세상에서 상위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시야는 어떤지 이런 거를 좀 배우면서 동기부여를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즐거워요,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주니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좀 프로액티브하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일할 기회가 많진 않지만 언젠가는 뭔가 조금 더 글로벌한 조직을 관장하는 매니지하는 조직에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굉장히 큰 커리어 패스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럼 일하시면서 뭔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나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제가 2월 달에 저희 팀이 다 같이 저희 회사에 아시아 지역에서 마켓 액세스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싱가포르에 모여서 워크숍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엄청 큰 저는 규모였겠네요. 완전 1년차 완전 주니어인데 이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워크숍에 가서 그 사실 주제가 글로벌 조직에서는 지금 마켓 액세스의 팀의 역할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액세스적인 시각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이제 또 여러 나라에서 각자의 그 일을 하면서 베스트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베스트 케이스를 공유하면서 인사이트도 좀 얻고 또 이제 일이 끝나고 나면은 저녁에는 네트워킹도 하고 이런 행사에 한 일주일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굉장히 생산적이고 재밌는 맞아요. 워크숍이었겠네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조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수평적이고 네네.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너무 예전에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서 느낄 수는 없었던 견문이 넓어지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지사에서 저희 매니저님을 서포트하는 일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마이크로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제 그런 워크숍에 가보니까 좀 더 이제 전략적인 큰 틀에서 회사가 어떻게 성장을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토의하는 자리에 제가 배석을 했던 건데 높은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걸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나도 열심히 뭐 갈고 닦아서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하는 동기부여도 많이 얻었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 글로벌 회사의 좀 장점이긴 하네요. 그런 거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국내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도 해외로 많이 진출을 하면서 해외에 있는 분들이랑도 협업할 일들이 많아졌다고 들었어요. 그러네요. 국내 제약회사들도 사실 신약을 만들고 나면 해외에도 판매를 많이 할 테니까. 맞아요. 그럼 현재 회사에 아주 만족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저희 회사는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일단 같이 일하는 분들끼리 이렇게 부서를 넘나들면서 협력하는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인턴할 때도 느꼈던 건데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회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여쭤보면은 다들 우리 회사 좀 바쁜데 다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뭐 단점에 대해서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 보면은 일은 많지만 그래도 업무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네네. 다들 회사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성장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회사 아닌가. 저도 다니면서 회사 컬처가 되게 좋다고 느끼고 있어요. 훌륭한데요. 다니시는 분들도 만족하고 다들 만족하세요. 실제로 다니고 있는 정우님도 만족하고 있으면 아주 멋진 회사네요. 맞아요. 정우님은 이제 마켓 액세스 팀에 계셔서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 협상을 하시려면 일하시면서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보니 뭐 의사소통을 하고 하려면 이 약이 어떤 약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뭐 저 같은 일반인이야 당연히 모르지만 그 약이 굉장히 복잡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그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나요? 이게 질문을 하고 나니 너무 모호한데 그러면은 일을 하실 때 이 특정 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세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세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거의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이제 알고 일을 하곤 하죠. 근데 그런 정보들이 대부분의 임상 논문에 네.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뒤지면서 이렇게 공부할 일은 잘 없고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상 결과들이 몇 가지 논문에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 약에 대한 파악을 마치고 또 이제 경쟁 제품들에 대해서 우리 약품이 어떤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지 그런 거를 파악하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논문에 좀 정리되어 있는 편인가 보네요. 네, 아무래도 제약 산업은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보게 되는 지표 같은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일반적인 마케팅이나 이런 거라고 하면은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 제품과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의약품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그러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실제 임상에서 의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염증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네. 환자가
운동성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부작용이 어떤 게 있었는지. 부작용은 얼마나 뭐 경쟁품 대비 적은지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통계 분석을 돌린 결과들이 다 이렇게 임상 논문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그런 거를 바탕으로 이미 마케팅 팀에서 우리 제품의 장단점이 뭔지 다 짜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위주로 이제 공단과 심평원에 얘기를 하죠. 우리 제품은 경쟁품 대비 뭐 통증 관리가 잘 됩니다. 아니면은 뭐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훨씬 우월합니다. 아니면 우리 약은 훨씬 안전한 약입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어필을 하죠. 네. 저도 신약을 이제 런치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조금 더 고등한 수준의 협상은 해본 적은 아직 없거든요. 네네. 아직은 약가 사후 관리 이제 등재된 이후에 약값이 떨어지는 걸 막는 일들만 하긴 했는데 그런 건 아무래도 좀 단순한 일이다 보니까 경쟁품 대비 우리 약품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일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품 대비 투약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뭐 투약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우리 제품의 마켓 쉐어가 뭐 많아서 원래 더 비싼 약의 파이를 뺏어왔기 때문에 우리 약은 재정 절감이다. 이렇게도 말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네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마켓 액세스 팀에서 하는 협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안전성이나 유효성 같은 측면에서는 아예 완전 새로운 클래스의 약이 아닌 이상에 다 비슷하다 생각하고 재정적인 측면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엄청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또 불러주시면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아까 숙취해소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제가 언제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정우님이 약대를 다니고 계실 때였는데 숙취해소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숙취해소제의 무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숙취해소제 예를 들면 뭐 환 형태로 된 것도 있고 뭐 요즘은 뭐 젤리도 있고 뭐 물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환 형태의 숙취해소제에 대해서 뭐 일종의 쓸모없다. 그렇게 쓸모없다까지는 아니라 그렇게 큰 효과가 있지 않다. 오히려 이것과 함께 먹는 물이 더 효과가 클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서 전 그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대외 활동 같은 걸로 제약회사랑 협업을 해서 숙취해소제 신제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네네. 그게 실제로 제품화까지 되진 않긴 했는데 네. 제가 그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숙취해소제를 만드는 과정을 알아보니까 네. 건강기능식품을 만들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식약처 정확하게 어떤 기관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특정 효능을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려면은 쓸 수 있는 이미 효과가 검증된 그 원료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헛개나무 추출물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있죠. 네네. 근데 그 효과들 목록에 숙취 해소라는 명목으로 된 거는 없었고 간 기능과 관련돼 가지고 간 기능 개선이었는지 아니면 비슷한 아무튼 직접적인 숙취 해소라는 문구를 갖고 쓸 수 있는 재료는 없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보조적으로 간 기능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숙취를 해소해주긴 어렵다. 그쵸. 그런 생각에 이제 했던 말이었죠. 아무래도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하게 되네요. 이제 역사가 되다 보니까. 근데 또 저도 이제 숙취해소제를 자주 먹는 입장에서 그래요? 효과가 자주 드세요? 저요? 네. 저는 자주 먹죠. 저는 술 잘 못 먹기 때문에 오히려 자주 먹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플라시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효과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얼마 전에 법이 바뀌면서 숙취해소 효과를 확실하게 입증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숙취해소라는 문구를 제품에 넣을 수 있게 법이 바뀌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이제 입증된 거긴 해요. 네. 아까 술 먹고 타이레놀 먹는 거에 대해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뭔가 그런
조합 같은 게 또 있나요? 뭔가 어떤 약이랑 어떤 약을 같이 먹으면 안 좋다거나. 금기 이런 거요. 네네. 굉장히 많아가지고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술 먹고 타이레놀 먹으면은 간에 굉장히 안 좋고 또 그러면 그 아까 타이레놀 네. 술 먹고 제가 이거 뭐 확실하게는 아닌데 그래서 이부프로펜류 네. 진통제를 네. 주셨던 것 같아요. 약국에서 술 먹었다고 하면은 맞나요? 그거는 간에 이제 무리가 간다기보다는 위장에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아까 그래도 말한 그 맞아요. 네. 그게 이부프로펜 계열이에요. 엔세이즈라는 아. 약 계열인데 그런 거는 위장에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막 직접적으로 간을 박살내고 막 이러진 않으니까.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탁센 이런 거 막 먹거든요. 가끔씩 네네. 술 먹고 머리 너무 아프면은 탁센도 이제 이부프로펜이랑 같은 엔세이드 계열의 나프록센이라는 성분의 약인데 네. 이제 그런 걸 좀 먹더라고요. 저는 술 먹고는 진통제는 안 먹습니다. 또 다른 조합도 있나요? 뭔가 같이 먹으면 위험하다. 물론 뭐 많겠지만 대중적인 약들 중에서 일단 지금 막 생각이 나는 거는 영양제 뭐 감기약 같은 거 이제 임산부분들이 드시면 안 되는 그런 것도 막 생각이 나고 네네. 임산부분들은 아무래도 약을 잘 그렇죠. 안 드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그게 바로 태아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조심한다고 맞아요. 들었습니다. 되도록이면 감기약은 안 드시는 게 좋죠. 임산부분들은. 꿀 조합 같은 것도 있나요? 꿀 조합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인후통을 조금 알았었는데 목감기가 네. 걸려가지고 네네. 인후통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염증이 아무래도 있는 거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소염 진통제 계열이랑 그다음에 한방 제제 중에 소렉신이라는 약이 있어요. 네. 그 약을 시럽으로 먹으면은 목에 있는 염증이 좀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약국에서 일할 때도 목이 아프다고 하시면 감기 초반에는 시럽으로 된 소렉신 같은 거 많이 드렸습니다.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목이 자주 아픈 편이어가지고. 구풍 해독탕이란 약이거든요. 그게. 그 아까 소렉신. 네, 한방 제제예요. 아니면은 몸살 감기 같은 거 걸려서 좀 으슬으슬하고 기운 없을 때는 네. 종합 감기약이랑 갈근탕 같은 거 먹으면 좀 좋고요. 한방 제제를 같이 많이 사용을 하시나 보네요. 저는 많이 같이 드리는 편이에요. 네, 한방 제제 같이 먹으면은 한방 제제는 아무래도 좀 순한 면이 있다 보니까 같이 먹으면은 서로 이제 상호 보완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인후통과 네. 갈근탕은 실제로 많이 먼저 와서 찾으시기도 하세요. 아니면 영양제도 혹시 드세요? 영양제는 저 최근에 이제 어떤 영양제가 제일 괜찮을지 이런 걸 좀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메가트루 골드라는 제품이 있어요. 네네. 메가트루 골드가 약국에서 사면은 한 45,000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하는 네, 제품인데 가격이 꽤 있네요. 근데 종합 그 영양제 치고는 괜찮은 편이에요. 네. 다른 뭐 비맥스나 아니면 이런 거에 비해서 저렴한 편인데 임페타민 또 뭐 있죠 벤포벨레스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근데 저는 일단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가 좀 어느 정도 들어 있어야지 피로 회복 효과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비타민 B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 있고 거기에 다른 부가적인 성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보거든요. 그럼 메가트루 골드 같은 경우에는 뭐 비타민 A도 들어 있고 콘드로이친 같은 것도 들어 있어가지고 비타민 A는 또 눈에 좋고 콘드로이친은 관절이나 또 그것도 어느 정도 눈에 좋은 게 있거든요. 이런 뭐랄까 점막 같은 거 형성하는 데 도움이 돼가지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약간 먹기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기본 영양제 같은 느낌으로. 네. 그 성분이 일단 많이 들어 있으니까 괜찮죠. 여담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영양제를 되게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어떤 거 드세요? 저는 그 예전에 공부할 때 그때부터 영양제를 찾아 먹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 비타민 B가 뭐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제가 비타민 B가 탄수화물의 대사율을 높여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조금 더 에너지가 많이 나게 해준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가 든 종합 비타민도 찾아먹고 막 찾아보다 보니까 엄청 많이 먹게 됐다가 다시 줄이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그 막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데 이제 약사분들이나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것들 중에서 공통되는 걸 먹거든요. 그래서 뭐 비타민 B가 포함된 종합 비타민, 유산균, 오메가 3,
오메가3도 좋은 것 같아요. 오메가3는 확실히 그 혈중 지질 농도나 이런 걸 좀 네. 낮춰주는데 크게 도움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오메가3, 유산균 요 정도를 거의 메인으로 먹는 것 같아요. 그럼 드셔야 될 거는 거의 다 드시고 계시네요. 젊은 남자들이 먹어야 될 거는. 그럼 젊은 여자들이 먹어야 될 것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철분이 좀 더 함유가 많이 된 제품들을 같이 드시면 좋아요. 철분이나 마그네슘 이런 걸 드시면 빈혈 예방, 뭐 이제 피를 만들어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되고. 저는 그 유명한 직구 사이트에서 사서 먹는 편인데, 그래서 영양제가 거기는 종합 비타민 같은 것도 여성 남성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아마 이제 철분 맞아요. 같은 성분이 조금 여성분들 들어있고. 드시는 거에는 철분이 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약 얘기 말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자면, 네. 혹시 취미 있으세요? 저는 취미 되게 다양한 편이에요. 일단 일 벌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민수 형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생각나는 취미로는 저는 기타 치는 거 좋아하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 지금 친구들이랑 직장인 밴드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친구분들이랑 같이 하세요? 네. 아. 친구들이랑 직장인 밴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리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밥도 자주 해 먹고요. 유튜브 보고 따라하는 거 좋아해요. 저는 음식 가리는 게 없어가지고 새로운 음식 먹어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요즘 레시피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뭐 해외 채널 보고 따라하는 것도 많고, 아니면 국내에도 막 번역해가지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유튜브 보고 요리도 많이 하고, 또 요즘은 금융 공부도 좀 해봐야겠다. 자산 관리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쵸, 들어가지고 주식 공부 같은 것도 책으로 막 하고 있고, 실제 투자도 막 해보려고 시작하고 있어요. 취미가 많으신데요? 근데 그거는 취미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저번 달에는 이제 회사에서 제가 다이빙 동호회에 들어가서 네네. 스쿠버 다이빙도 한번 하러 필리핀 갔다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서 오픈워터 자격증이랑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자격증까지 따고 왔습니다. 그쵸. 요즘이라기엔 다이빙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이게 돈이 많이 드는 취미긴 한데, 그래서 1년에 2번 넘게는 못 하겠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게 바다 밑으로 내려가니까 사람이 좀 도달하기 힘든 위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연, 그 산호나 산호 안에 사는 생물들도 너무 신기하고, 또 밑으로 막 20m씩 내려가면은 햇빛도 잘 안 들어서 바다가 되게 어두컴컴하고 조용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그 분위기에 좀 압도되는 것도 있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 마지막 날에 제가 거북이를 한번 봤거든요. 네네. 근데 다이버들 사이에서 거북이가 약간 행운의 상징 이런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거북이만 찾아다니는 사람 다이버들도 있고, 거북이를 찾았을 때 하는 수신호도 있거든요. 네네. 우리 약속할 때 하는 것처럼 네. 엄지랑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피고 이걸 따랑따랑 흔들면은 거북이를 찾았다는 신호예요. 요거 그 서핑에서 그쵸, 많이 비슷하죠. 샤카샤카. 맞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 다이빙을 하고 물 밖으로 나오기 직전에 이제 다이빙 가이드를 해주는 필리핀 분이 갑자기 이 신호를 딸랑딸랑 보내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봤는데 바다 거북이가 거의 제 몸통만한 게 한 마리가 이렇게 혼자서 네네. 수영을 샥 하고 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고 왔던 게 약간 다이빙 기승전결에 있어서 마지막에 딱 하이라이트를 보고 그러게요. 올라와서 마지막에 딱. 좀 기억에 남아요. 마지막에 딱 적었겠네요. 아까 직장인 밴드는 그러면 공연도 막 하세요? 아직 공연할 수준까지는 안 돼가지고 지금은 그냥 연습만 하고 있긴 한데, 언젠가 한 번쯤은 공연을 해보고 싶다고 애들이랑 다 같이 얘기는 하긴 했어요. 그럼 몇 분이서 같이 하세요? 저희는 6명이에요. 그래서 기타 2, 베이스 하나, 키보드 하나, 드럼 하나 하고 보컬 이렇게. 딱 기본 구성으로. 맞습니다. 제가 주변에 친구들을 원피스처럼 이렇게 모았거든요. 너의 동료가 되라. 그쵸. 제가 한 명씩 다니면서 꼬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던 친구들이 4명이었는데, 저랑 베이스 하는 친구, 드럼 하는 친구, 그 다음에 키보드 치는 형 해가지고 4명을 먼저 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보컬 찾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래서 그냥 토이처럼 객원 보컬을 부르자. 네네.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남자 보컬도 한 명 구해서 경빈이 형이 보컬로 하고 있어요. 네. 지인. 네. 네. 그럼 보컬이 둘이에요?
번갈아 가면서 이제 여자 노래 하고 싶을 때는 그 여자인 친구 부르고 남자 보컬 하고 싶을 때는 남자 보컬 부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습실을 빌려서 공연은 안 하시는 거면 네. 사당역에 연습실 빌려가지고 퇴근하고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곡 정해서 연주만 하시는 거네요. 맞아요. 연습은 각자 해오고. 재밌겠다. 재밌어요. 재밌더라고요. 앰프로 이제 소리가 징 그쵸, 하고 재밌죠. 나오면은 이렇게 뭔가 남자의 가슴을 울리는 게 좀 있달까. 저도 예전에 이제 같이 하는 은수랑 밴드를 같이 했었어가지고 직장인 밴드는 아니고 대학교 밴드. 네.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밴드 했었으니까 저는 사실 재밌죠. 통기타를 위주로 좀 오래 치고 일렉기타 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밴드 네. 공연을 딱 한 번 해봤거든요. 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위문열차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요? 저희 부대에 위문열차가 온다는 소식을 병장 때 듣고 네네. 공연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공군 비행단에 있었는데 네. 그 병사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밴드 할 사람 없나 해가지고 네네. 이제 아저씨들끼리 모여가지고 오디션을 봤는데 저희 보컬이 노래를 되게 잘했거든요. 완전 그 고음이 가능한 락 보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프닝 무대를 했었죠. 물론 본 방송에는 편집되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첫 무대가 완전 방송 장비 있고 그러게요. 엄청 큰 장병들 무대에서. 한 1,100-100 명 있는 데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올라가고 내려온 기억밖에 없어요. 위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아드레날린이 너무 돌아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너무 한번 재밌었겠네요. 이제 뭔가 뽕이 팍 맞아. 들어가지고 무대의 맛을 한번 보니까 무대 맛을 보니까 또 하고 싶더라고요. 빨리 그래서 공연을 기회만 하셔야겠네요. 보다가 이제 결국에 전역한 지 한참 돼가지고 친구들이랑 밴드를 처음 만들었죠. 공연하셔야겠는데요. 언젠간 하고 싶어요. 근데 또 이게 현실적으로 공연을 하려면 시간도 엄청 투자해야 되는데 이게 직장 그쵸, 다니면서 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아마추어 밴드는 보컬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보컬 힘이 크죠. 취미가 아주 다양하시네요. 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취미를 찾아 나갈 것 같아요. 예전에 인스타를 염탐해 보니까 여행 사진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 좋아하죠. 저는 여행을 갔을 때만 게시물을 올리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일들은 이렇게 막 인스타에 올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행 갔다 온 기억은 이제 일기장에 써놓는 것처럼 네네. 여행지에서 느낀 감정을 그대로 이렇게 써놓는 걸 좋아해서 그렇죠. 그런 게 또 기록이 되긴 하니까. 사진을 보다 보면 그때 생각이 나잖아요. 맞아요. 저도 여행에서 여행 사진들을 좀 올리는 편인데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게 나중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떤 여행지 좋아하세요? 저는 불어를 좀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프랑스를 자주 가고 있어요. 자주라기보다는 기회가 되면은 이제 멀리 갈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 프랑스 가는 걸 좋아하는데 네. 저희 그 친척분들 중에 프랑스 혼혈인 사촌 형 누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형 누나 보러도 자주 가고 또 이제 다니다 보니까 프랑스에 친구들도 생겨가지고 가서 친구들 집에서도 좀 머물기도 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좀 하기 힘든 스타일의 여행을 프랑스를 가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스타일로 여행하세요? 네. 예전에 JTBC 방송에서 어서와 우리 집은 처음이지였나? 네네. 그 어서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랑 네. 조금 비슷한데 비정상회담에 네네. 나왔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친구들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집에서 머물게 하고 이런 방송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것처럼 남의 집에 이제 얹혀서 여행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친구가 있거나 하면은 이제 네. 그렇게. 그쵸.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삼시세끼도 다 그 나라 사람처럼 먹게 되고 그 문화를 조금 더 잘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5, 6월 달에 제가 회사 들어가기 직전에 프랑스 친구 집에서 한 2주 정도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 네네. 그때 이제 낭트에 일주일, 코르시카에 일주일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하면은 친구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일주일씩 머물 수 있는 친구가 프랑스에 생겼냐. 그렇죠.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그분들은 사실 이제 저랑 나이 차이는 좀 나요. 한 환갑 정도 되신 분들이거든요. 네.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네. 저희 프랑스 친척 형 누나가 2023년 11월에 네. 한국에 여행을 왔어요. 네. 한국에 여행을 오는 비행기에서 둘을
프랑스 모녀랑 친해진 거예요. 네네. 프랑스 모녀랑 친해져가지고 한국에서 보기로 비행기에서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형 누나가 한국에 들어오는 비행기에서 친해져서 원어 네. 조인 해가지고 난 좋지 하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때 5명이서 이제 치맥을 하고서 헤어지면서 이제 프랑스 모녀랑 이제 연락처 교환을 했었죠. 네네. 근데 그분들이 마침 그 다음 한 3달 있다가 2월 말에 한국에 여행을 왔는데 제가 그때 일을 안 하고 이제 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2명이랑 다른 두 친구, 다른 두 가족들 총 이제 4명이 와가지고 4명을 한국 여행을 한 일주일 시켜줬어요. 가이드를.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오. 급격하게 가까워져가지고 다음에 프랑스 놀러 오면은 우리 집에 놀러 와 이렇게 된 네네. 거예요. 근데 회사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한 달 동안 여행할 시간이 생겨가지고 갑작스럽게 제가 한 4월 달쯤에 연락을 했죠. 나 갑자기 프랑스 한 달 정도 갈 수 있을 시간이 생긴 것 같은데 네네. 한번 너 괜찮으면은 집에 찾아가도 될까?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흔쾌하게 막 오라는 거예요. 네네. 제가 처음에는 그 사는 동네 주변에 있는 에어비앤비나 이런 거를 빌리려고 했는데 막 서운해하면서 집에 게스트룸이 있는데 왜 거리 두냐. 어? 특히 또 제가 낭트라는 도시에서 이제 처음에 11월에 만났던 줄리랑 미셸 집에 머물렀었고 네네. 이제 2월 달에는 줄리랑 미셸의 친척인 이제 롤로랑 파트릭이 이제 왔었거든요. 근데 네네. 롤로랑 파트릭은 코르시카에 살아요. 네. 근데 코르시카는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차를 렌트를 했어요. 네. 근데 너무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 숙소도 예약하고 차도 렌트했는데 체크인 한 날 처음에 이제 우리가 좀 민폐일 것 같아가지고 네네. 차랑 차도 렌트하고 이제 숙소도 빌렸다 여기 네네. 했는데 너무 서운해하면서 우리 같은 차 타고 여행하면 되는데 차 왜 빌렸냐고 시작해가지고 자기 은퇴하고서 이제 집을 근사하게 게스트룸까지 꾸며놨는데 게스트룸에 들어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첫날만 자고 그러고 이제 숙소 취소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살았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그 여행 스케줄이 너무너무 즐거웠던 게 네. 이제 그분들은 은퇴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집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친구들이랑 가가지고 심지어 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이제 혹주머니 2개를 달고 갔어요. 친구 2명을.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한 8시쯤에 일어나면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침에 한 6시쯤 눈을 뜨셔서 동네 불랑제리에서 바게트를 사오세요. 네네. 그러면은 8시에 일어나서 저희가 눈곱도 안 뗀 채로 그걸 먹고 한 1시간 먹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오전에 수다 떨고 그러고 이제 점심 또 집에서 차려주시면 그것도 맛있게 먹고 그러고 치우고 나면 오후에 동네 한 바퀴 이제 차 타고 구경하고 온 다음에 산책도 하고 돌아온 길에 이제 빵집에서 또 저녁에 먹을 바게트를 사가지고 저녁 해주시면 또 그거를 와인 먹으면서 한 12시까지 먹고 그러면 취해서 잠들면은 다음날 아침에 또 빵 먹고 이거를 한 2주일 했거든요. 살이 막 한국 돌아올 때쯤 되니까 살이 그냥 아직까지도 못 빼고 있어요. 그거. 그래서 저희가 그때 여행을 2024년 한 5, 6월에 가가지고 그렇게 한 2주를 너무 행복한 시간을 네네. 보내고 다음에 또 한국에 오면은 우리가 이번엔 대접을 하겠다. 네네. 너무 고마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2주 동안 마침 올해 4월에 이제 낭트에 있는 미셸 할머니랑 줄리 그리고 줄리의 아들 딸 해서 4명이 여행을 왔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한 한국에 있는 2주 동안 거의 매일 봤었어요. 퇴근하면 보고 주말엔 하루 종일 붙어있고 뭐 이런 식으로 봤어요. 네네. 그러고 이제 빠이빠이를 했죠.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또 갈 차례예요. 이제 왔다 갔다. 맞아요. 근데 저는 프랑스도 좋아하는데 제가 2023년 5, 6월에도 그 약대 6학년 다닐 때 그때는 수업을 듣지 않고 실습을 하거든요. 그 실습 스케줄은 일반적인 학사 스케줄이랑 좀 달라가지고 5, 6월이 좀 비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5, 6월 여행 가기 날씨가 너무 좋은 시즌이니까 그쵸. 그때 유럽을 갔었거든요. 네. 그때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갔는데 저는 프랑스 친구들이 많아서 프랑스랑 이탈리아가 좀 약간 라이벌리가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친구들은 프랑스, 이탈리아 하면 무조건 프랑스지 하면서 둘 중에 어디가 좋았어 정우 하고 물어보면은 제가 난 프랑스가 좋았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게 막 만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네. 처음에 프랑스에 있다가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러 딱 나갔는데 유럽은 식당에 테이블마다 웨이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웨이터가 수시로 오면서 이제 음식은 어떠냐, 맛있냐 이런 거 물어보고 하는데 옆에 이탈리아 아주머니들 테이블이 있었는데 웨이터가 맛있냐고 물어보니까 거기 계신 아주머니들이 맛있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이탈리아 제스처 있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너무 멋있는데? 그게 너무 웃기고 막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다음부터 그 식당 저녁에서부터 로마를 떠나는 날까지 모든 식사에서 맛있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웨이터분들이 그거 하면 진짜 자지러져요. 그러면서 막 저는 이제 여행 가면은 항상 그 나라 말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뭐 너무너무 맛있어요, 뭐 최고예요 이런 거는 공부해 가거든요. 다른 거는 몰라도 네. 이제 가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이탈리아 손짓 하면서 막 맛있다고 하니까 막 너무 귀엽게 보면서 어딜 가도 서비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 사람들 정말 너무 친절하고 이탈리아 날씨도 좋은데 음식도 맛있고 볼 그쵸, 것도 그쵸. 많고 사람들도 재밌고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써먹어봐야겠다. 마지막 날에는 제가 거기 있는 웨이터 분한테 우리 막 로마에서 먹었던 거, 이탈리아에서 먹었던 거 다 너무너무 맛있었고 마지막 식사여서 막 눈물 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은 식후주 같은 거를 이제 먹는데 네. 보통은 이제 그게 독주여가지고 샷으로 하나를 이렇게 먹거든요 보통. 근데 막 자기가 너네한테 식후주 쏘겠다고 하면서 리몬첼로 한 병을 그냥 준 거예요. 그걸 다 먹고 이제 꽐라가 돼가지고 이제 그날 어떻게 잠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마지막 밤을 그렇게. 그쵸. 리몬첼로 한 병을 이제 저희 다 술도 잘 못 마시는데 주니까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먹어야죠. 이미 와인도 이만큼 먹었는데. 근데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뭔가 그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완전 누가 봐도 외국인인 맞아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식사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맛있어요. 너무 미쳤어. 존마탱 하는 거랑 비슷하죠 이제. 막 따봉 막 하고 있어요. 최직이네 뭐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서비스 주고 싶긴 하겠네. 이탈리아 가서는 서비스를 모든 식당에서 다 받았어요. 한 번은 로마에서 카페에서 이제 와인 마시면서 과일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새똥을 맞았거든요. 네. 근데 그 새똥 맞기 전에 카페 사장님이랑 이제 그 와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정은님이요? 그분은 영어를 좀 하셔가지고 네네. 이제 이탈리아 와인이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하면서 먹었던 와인들이 뭐였고 나는 어떤 와인이 좀 맛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래서 좋아하는 걸 얘기를 했더니 또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맛있는 와인을 막 즐겁게 먹고 있던 와중에 새똥을 맞았어요. 제가 흰 티를 입고 있었는데 네. 그런데 갑자기 막 그 사장님이 막 깔깔 웃으면서 너 오늘 운이 얼마나 좋으려고 새똥을 맞냐. 거기도 그런 게 있나 보네. 액땜 같은 게 있나 봐요. 네. 그 이탈리아에도. 그러면서 막 저를 이제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저를 이렇게 팍팍 씻어줬어요. 네. 근데 저도 취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상황이. 그쵸? 와, 나 새똥을 맞네 하면서. 새똥 맞았는데 사장님이 화장실에서 씻겨주고 있으면 네. 그런 경우도 언제 하겠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런 기억도 되게 기억에 남고 여행 에피소드. 저는 항상 이제 여행지 가면은 좀 구글맵을 최대한 덜 보고 그래요? 그 지나가면서 네. 그 나라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많이 계신 식당을 들어가거든요. 네네. 근데 로마에서 어떤 식당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그러니까 아빠와 딸이 하는 식당이었어요. 아빠는 요리를 하시고 딸은 서빙을 하고. 네네. 그래서 거기는 메뉴도 맨날 바뀌는 데가지고 메뉴판도 없고 칠판에 이렇게 메뉴를 써놓는 식당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메뉴도 다 이탈리아 말로 써있고 좀 우리가 흔하게 아는 그런 이탈리아 파스타 이런 걸 파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정식 같은 걸 파는 백반집 같은 거였어가지고 봐도 메뉴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이 한 20살 정도 된 분이었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저희도 이제 막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느린 이탈리아 말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탈리아 말 느리게 한다고 알아듣냐고.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광경이 너무 귀엽잖아요. 잘 못해? 그러면 천천히 해줄게. 그리고 이제 뭐 와인 같은 것도 하우스 와인을 받아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 친구가 이거 와인 이름이 뭐냐고 했는데 이제 그 서빙하는 친구가 영어를 못하는데 자기 이름을 물어보는 플러팅을 하는 줄 알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알려줬어요. 이거 이름이 뭐야가? 와인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자기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와 역시 이탈리아 플러팅의 나라다. 그래서 그 식당에서 밥 먹었던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아 인싸들의 여행법이네. 그래서 그 식당을 또 가고 싶었는데 또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날 마침 정기 휴일이어가지고 돌아가기 전에 또 다시는 못 가고 구글 맵에 리뷰를 정성스럽게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너무 맛있었고 나중에 이탈리아 가시면 꼭 가셔야겠네요. 또 가고 싶어요. 거기 진짜 맛있었어요. 그 이탈리아에서 먹었던 것 중에 거기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오. 메뉴가 무슨 소 등심 등뼈에 붙은 살 같은 거를 푹 고아가지고 이제 소스를 만든 화이트 라구 같은 파스타도 있었고 네네. 또 기억에 남는 게 닭 다리살을 올리브 오일에 약간 콩피를 해가지고 줬었거든요. 네, 맛있. 근데 그게 진짜 맛있었어요. 막 파프리카랑 뭐 야채 같은 거를 올리브 오일에 넣어가지고 콩피를 해서 그 향이 되게 잘 느껴졌었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탈리아 식당 가면은 잘 먹어보지 못했던 거였어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여행하면서 되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셨네요. 저요. 다행히도 이제 좋은 경험들밖에 안 해서 즐겁게 여행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뭔가 아마 어떤 대답이 나올지 알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질문 종종 드리는 편인데 경제적인 제약이 전혀 없어지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종종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냥 뭐 돈이 아주 많아졌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혹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처음에 그 질문을 사전 질문지로 받았을 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앞에 질문까지는 제가 줄줄줄줄 쓰다가 그 질문에 턱 막혀서 한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근데 고민한 결과 제 생각에 저는 뭔가 경제적인 제약이 없더라도 맨날 놀러 다니면은 그건 또 재미없을 것 같고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좀 이제 괴짜 같다고 얘기하긴 하지만 저는 일론 머스크를 보면은 되게 대단하다 느끼거든요. 그 사람은 뭔가 남들은 이제 꿈만 꾸는 약간 그런 일을 실제로 이제 실현하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몇 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화성에 보내려고 뭔가 한 단계 한 단계 노력하는 게 점점 실현이 되고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이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저도 돈이 그 정도로 많다면은 제 뭔가 지식적인 그런 능력이 일론 머스크에 비하면은 많이 부족하겠지만 뭔가 그런 남들이 생각만 해보고 실천해보지 않은 일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럼 뭔가 일을 계속 하실 것 같으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뭔가 다들 미쳤다고 하는 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 뭔진 모르겠지만. 저는 여행을 다니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틈틈이 여행을 다니지 않을까요?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뭔가 다양한 일을 뭔가 하면서 저는 다른 나라에도 짧게 살아보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싱가포르에 한 3년 살면서 일해보고 그 다음에 뭐 두바이 가서 한 3년 일해보고 언제는 뭐 프랑스 가서 일해보고 미국 가서도 한 3년 일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기도 해요. 디지털 노마드처럼 살고 싶은 거네요. 너무 좋죠. 또 저희가 자주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드리거든요. 누구랑 어떤 이야기를 하실 것 같으세요? 그것도 너무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그때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는 저는 노래 같은 걸 듣는 것도 좋아하고 기타 치는 것도 좋아하면은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노래를 정말 좋은 노래를 듣다 보면은 막, 이런 노래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저는 약간 음악적인 감수성이 그렇게 풍부하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일상생활을 살면서 막 음악적인 영감이 떠오르고 그런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소한 감정들을 뭔가 깊게 파고드는 그런 걸 잘 못하는 편인데 작곡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막 좋은 노래들을 막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감수성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이런 걸 막 물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씨도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고 네네. 저는 그 파노라마 앨범 엄청 재밌게 들었거든요. 아, 네네. 그 앨범 내면서 이찬혁 씨가 막 행위예술처럼 무대에서 머리도 밀고 삭발하고 오. 서울역 앞에서 무슨 투명한 부스에 들어가서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기도 하고 막 이런 행위예술을 보면서 무슨 의미로 저런 걸 하는 걸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앨범을 듣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걸 다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면서 그때 어떤 감정이 느끼는지를 직접 느껴보려고 그런 행위예술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멋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외국인 중에는 저는 에드시런 노래도 좋아해서 에드시런은 어떤 감수성으로 살길래 이런 멋있는 노래들을 만들 수 있을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이런 것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 흥미롭네요. 음악을 되게 좋아하시는군요. 저요? 그런 편이죠. 항상 집에서 틀어놓는 것 같아요. 아, 그냥 유튜브로 플레이리스트 이런 거. 악동 뮤지션도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이찬혁 씨의 작곡 세계, 음악 세계가 더 궁금하셨나 보네요. 악동 뮤지션 노래를 하루 종일 듣고 이러진 않는데 네. 그냥 그 앨범을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저도 그 청룡영화제에서 파노라마랑 저도 그 노래 진짜 좋아해요. 파노라마의 다른 곡을 하나를 제 맞아요. 자기 그 장례식 같은 맞아요. 그 앨범 장례- 마지막 장례희망. 장례희망 네, 맞아요. 그 노래를 하는 무대 영상을 보고 와 너무 좋다. 철학적이잖아요. 그래서 파노라마 노래 엄청 많이 최근에 들었었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네.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정말 저는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일상에 변주가 생겨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평소에 회사만 계속 쭉 다녔으면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할 일이 제가 어디 있었겠어요. 또 이제 저는 민수 형 원래 이런 팟캐스트 하는 거 알고 있었어가지고 종종 이제 틀어놓고 자기 전에 좀 틀어놓고 몇 번 들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다양한 삶을 주체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나오는 이런 게스트 자리에 제가 이렇게 불려 나온 것도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게스트 분들끼리도 이런 파티 같은 거 해가지고 네트워킹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외향성을 참을 수가 없네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죠. 네, 오늘 양 얘기도 많이 하고 여행이나 취미 얘기도 많이 했는데 어떤 종류의 얘기든지 정우님하고 얘기할수록 제 세계도 같이 넓어지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서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저도 정우님 덕분에 너무 신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